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세종의 한 신축 아파트 사전 점검 현장에서 인분과 화재 흔적 등 눈을 의심케 하는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 속에 시공사가 결국 하자를 보수한 뒤 사전 점검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도 추가 점검 이후 하자가 없을 경우 준공 승인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주자 사전 점검 현장에서 인분과 화재 흔적들이 발견되고 설계와 다른 시공 등 하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세종시 산울동의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전 점검을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시공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사전 점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점검을 하라는 건 사실 건설사 측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2차 사전 점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던 시공사가 오늘 오후 세종시의 사전 점검을 다시 진행할 뜻을 전했습니다. 지적받은 하자 등을 포함해 이번 달까지 보수에 집중하고 다음 달 설 연휴 전 이틀 정도를 지정해 사전 점검을 재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세종시도 추가 사전 점검 이후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 준공 허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다만 기존 입주 예정일인 이달 31일에 맞춰 이사를 준비해온 입주자들을 위해 임시 사용 승인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살던 전셋집에 대한 이사 문제도 엮여 있고 이사 일정이나 가전제품이나 그런 일정들이 다 계약되어 있는 상태들이라 시급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정식 준공 승인 전에도 입주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세종시는 지난달 공사를 마치지 못해 사전 점검을 미룬 데 대해 두 시공업체에 각각 2천만 원과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지난 2021년 서산 공군부대에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고 이해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의 동료들에게 통화 녹취 파일을 달라고 압박한 공보 장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이 중사가 사망하기 전 군이 이 중사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비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동료에게 녹취록을 요구한 뒤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군본부 공보장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보 활동을 하며 정당하게 자료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절교하자는 말의 격분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원지검은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7월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A양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양이 범행 이후 피해자 언니에게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연락을 하고 자신의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등 범행 이후 증거를 인멸했고 유족들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립니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권이 오는 7월부터 상가운영위원회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상가 점포 입찰을 놓고 대전시와 상인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조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0여 개 점포가 있는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지난 1994년부터 30년간 민간에서 관리 운영해왔지만 오는 7월부터는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게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30년의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대전시는 억대 권리금과 불법 전대 등과 관련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민의 제안을 둔 공개 입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그 권리금 등 비정상적인 운영 형태를 정상화하려는 취지이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 일반 경쟁 입찰로 진행해서 시 재산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은 청천벽력 같은 일방적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약 당시 계약 만기 이후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할 경우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2010년, 2014년, 2019년에도 기간을 연장해왔다며 갑작스런 관리 주체 변경이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하상가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공유재산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간 연장에 대해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며 오는 16일 삭발식을 예고했습니다. 상인에게 생존권은 목숨이지 않습니까? 목숨을 달라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가 7월 공개경쟁 입찰을 앞두고 조만간 점포 사용료 감정평가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상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하면서 상가 운영 주체 변경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충남 시군들이 국비 지원 축소에 따라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이나 구매 한도를 잇따라 축소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월 50만 원이던 태안사랑 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를 올해 30만 원으로 줄였고 할인율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했습니다. 서산시도 1인당 구매 한도는 30만 원으로 유지하되 10%였던 할인율을 7%로 낮췄고 천안시 역시 10%였던 할인율을 월 30만 원까지는 8%, 이후 100만 원까지는 1%로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대전 소방 119 구급대가 6분에 한 번씩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소방본부가 지난해 구급 활동을 분석한 결과 모두 84,550건을 출동해 55,660명을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루에 232명의 시민이 구급 서비스를 요청했고 6분에 한 번씩 출동한 것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구급 출동 건수는 37.4% 증가했습니다. 환자 유형별로는 급성 심정지 등 질병이 70.3%로 가장 많았고 사고, 부상, 교통사고 순이었으며 연령별로는 80대 이상이 17.7%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치매를 일으키는 뇌 속 노폐물이 배출되는 새로운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뇌를 건드리지 않고 뇌 속 노폐물을 원활히 청소할 수 있어 신경퇴행성 질환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치매 등 뇌질환은 뇌 속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는 것이 주요 원인인데 이 노폐물을 옮기는 뇌 척수액의 배출 경로는 난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뇌 척수액의 배출 통로가 코 뒤쪽 비인두 점막에 분포한 림프관망이라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동물 실험을 통해 쇳지머리의 림프관망 구조를 확인했는데 뇌 척수액이 코 뒤쪽에 있는 비인두 점막의 림프관망을 통해 뇌 밖으로 배출된 겁니다. 림프관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연결을 통해서 뇌 척수액이 다 배출된 다음 비인두 림프관망에 모여서 다시 목 림프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인두 림프관이 뇌 척수액 배출의 허브다. 노화에 따라 비인두 림프관망의 기능 저하도 확인했는데 이때 주변 목 근육을 자극해 뇌 척수액 배출을 촉진할 수 있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진 뇌 척수액 배출 저하 문제 해결책을 뇌 속에서 찾으려 했다면 이젠 뇌 외부에서 해결해 접근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뇌 안쪽은 사실 이렇게 뭔가 치료하러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고 위험하고 그런 곳인데 그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이번 발견은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 림프관을 통하여 뇌 척수액의 배출, 즉 뇌 청소율을 원활하게 증진시킴으로써 치매와 같은 신경성 뇌질환, 퇴행성 뇌질환 예방 및 치료에 큰 토대가 될 것으로.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권위지 네이처에 게재됐는데 연구진은 향후 신경퇴행성 질환 연구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 장동혁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우선 초선 의원인데다가 또 보궐선거로 입성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경륜이 좀 적어서 총선을 좀 진두지휘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공천 과정에서는 뭐 그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험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게 많지 않고 또 정치적으로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공정하게 공천을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또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채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열고 귀도 열어놓고 또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직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것은 그만큼 당에 개선할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지도부로서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시는지. 지금 당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에 맞는 그리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내는 것이 정부 여당의 역할인데 국민들에게 야당과 맞서 싸우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여당으로서 여당답게 정책적인 접근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삶을 살피고 민생을 살피고 정부 여당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발 좀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과의 어떤 관계가 너무 수직적으로 할 말을 못하지 않았냐는 얘기도 많습니다. 지금 비대위 전에도 그리고 비대위 이후에도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여론에서도 그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님 또 그리고 다른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 가면서 국민들께서 어떤 지점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잘 살피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당으로서 가장 큰 총선의 전략은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혁신적으로 다가오는 공천 내용일 텐데요. 큰 틀에서의 가닥을 좀 잡으셨는지. 지금 공천에 관한 어떤 룰이나 큰 틀이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공천의 가장 큰 원칙은 이기는 공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원칙과 기준에 맞는 공천. 그리고 변화와 쇄신도 필요하지만 또 거기에 변화와 안정을 균형 있게 맞추는 공천을 하겠습니다. 당 살림은 물론 또 총선도 책임져야 돼서 아무래도 그 지역구 내려가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아서 총선에 선거운동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더군다나 지난 총선에서도 박빙의 승부로 당선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버거워 보입니다만. 이제 사무총장이 되면 이제 더 일이 많아져서 지역에 자주 못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또 지역민들의 많은 또 그 마음은 사무총장으로서 정말 일을 잘 해내고 국민의힘 이번에 총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마음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 빈자리를 지역민들의 그런 응원으로 채워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대위원장과 또 사무총장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모두 법조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그런 관계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을 분, 공정하게 공천할 분을 모시다 보니까 각각 지금 우리 당의 상황에 맞는 분 그리고 그 자리에 맞는 분들을 모셔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법조인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